인간은 진공 상태에서도 살 수 있는데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우리 자신 전체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행성에서의 생활과 그곳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우주 정거장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삶은 완전히 다르게 진화할 거예요. 대기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 진공 상태에 살기 위해 무엇에 적응해야 할까요? 더걸 딕스는 그의 책에서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진공체라는 멋진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인간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첫째, 공기가 전혀 없는 우주에서는 압력이 중요합니다. 대기압이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 대기가 우리의 어깨를 얼마나 누르는가, 즉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주변 공기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는 해수면에서 생활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에는 힘든 일이죠. 우주 비행사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견딜 수 있는 우주복을 착용해요. 즉 로봇, 딱정벌레 또는 다양한 수심을 견딜 수 있는 특정 해양 동물처럼 우리 몸속을 보호하는 단단한 껍질이 있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종류의 껍질이 있으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원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딕슨의 책에 등장하는 이 독특한 존재, 호모 카엘레스티스는 갑각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설명한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궤도와 진공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세 개의 폐로 숨을 쉬고 우주선을 잡을 수 있는 튼튼한 팔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봉인하고 있죠. 이 작은 녀석들은 산소와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독특한 기관도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번식이 불가능해요. 놀라운 적응력에도 불구하고 진공호흡은 불임이며 수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우주가 매우 무섭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주 춥고 위험한 방사능에 공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우주에 나가면 피가 끓거나 순식간에 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주 공간에서 한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갑자기 우주선 밖으로 던져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영화에서라면 이는 곧바로 생명 정거장을 떠나는 걸 의미하겠죠.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할리우드처럼 즉각적인 탈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의심스러운 실험을 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켰어요. 우주복이 실수로 감압된 한 우주비행사가 있었어요. 그는 한동안 미각을 잃었지만 다행히도 재감압 후 괜찮아졌습니다. 어쨌든 우주 진공 상태에서 몇 분 동안은 실제로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경험이 아니에요.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에 있으면 압력 부족으로 인해 폐의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숨을 참으면 정말 안 좋아요. 1분 이내에 산소 부족으로 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데는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극한성 생물이라는 작은 생물을 발견했어요. 자연에서 가장 용감한 생존자인 이 미생물은 혹한의 추위, 공기의 부재, 방사능과 같은 극한의 환경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 특별한 박테리아가 우주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박테리아를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보내 1년 동안 밖에 두었습니다. 나중에 박테리아를 확인했을 때 박테리아의 외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외막 소포라는 작은 구조물까지 만들어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 박테리아는 DNA를 복구하고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 분자와 싸울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우주 생명체에 적응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꾸기도 해요. 이는 지구 밖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탐포포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박테리아는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난데요. 예를 들어 우리는 박테리아가 수년 동안 우주를 떠돌아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유기체는 작은 보호 공동체처럼 서로 뭉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 공간의 혹독한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죠. 과학자들은 국제 우주정거장 외부에 아주 강한 박테리아를 넣는 멋진 실험을 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각각 종이 5장 두께의 작은 공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결과 박테리아는 3년 동안 무사히 우주정거장에 머물렀어요. 박테리아의 바깥층이 방패처럼 작용해서 내부의 박테리아를 우주의 모든 악조건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박테리아 그룹이 행성 사이의 우주를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해요. 이 아이디어를 펜스퍼비아라고 부르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우주를 통해 생명을 퍼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주여행이 우연히 다른 행성의 생명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화성에서 미생물 생명체를 발견했다면 이는 생명체가 어딘가에서 그곳에 도착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일부 미생물이 우주 공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물과 같이 더 복잡한 생물은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가적인 요소이지만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생명체가 작동하려면 액체 속에 많은 화학물질이 오랫동안 넓은 공간에 섞여 있어야 합니다. 압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액체는 증발해요. 진공 상태는 압력이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해요. 대기가 없는 소행성이나 달에서 생명체가 진화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적응하는 생명체도 가능해요. 가설적으로 이러한 우주 생명체는 주위를 떠다니는 지각 있는 구름인 가스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에너지 레벨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순수한 에너지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지구처럼 자체 대기를 가진 거대한 행성에 작은 생명체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생명체가 스스로 진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제 우주 대신 공기가 통하지 않는 딱딱한 지층으로 덮인 행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놀랍게도 지구에 공기가 없더라도 적어도 물의 흔적이 있다면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는 광물을 뿜어내는 특별한 통풍구로 인해 따뜻해진 강이 있을 수 있어요. 건조해지지 않는 지표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생명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단 한 가지 방법일 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햇빛이 있습니다. 달 표면을 생각해 보세요. 달 표면에는 공기가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태양열을 이용해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깊은 지하에 있어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이 생물들은 대체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을 진화시켜야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특수 색소를 사용해서 지각을 통과하는 아주 미세한 빛의 흔적까지도 활용하는 광합성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어떤 박테리아는 특정 박테리아와 공생 관계를 형성해서 강에 있는 미네랄과 유기 화합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 아래 깊은 곳에 있는 강은 단순한 물 공급원이 아니에요. 강에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은 광대한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며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요. 이 생물들은 단단한 미네랄을 먹고 껍질을 발달시켜 내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을 진화시켜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종은 어두운 지하 터널을 탐색하기 위해 생체 발광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두더지처럼 환경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을 발달시켜 영양분을 찾고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종도 있어요. 이러한 생태계는 영양분 순환의 섬세한 균형에 따라 운영됩니다.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필수 영양소를 강으로 방출할 거예요. 이는 결국 식물의 진화를 도울 수 있죠. 그리고 식물은 더 큰 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천 년에 걸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각이 움직이고 균열이 생겨 지하세계가 새로운 도전에 노출되면 생물은 이에 대응해서 적응하고 진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운 건 생명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생명체는 극도로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어떤 종류의 생명체를 발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할 거예요. 작지만 강력한 진동이 이탈리아 나폴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나폴리만에 있는 성층 화산인 베수비오 화산이 곧 폭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까요? 화산은 과거 여러 번 폭발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모양을 갖게 됐어요. 여러 겹의 굳어진 용암, 화산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베수비오가 마지막으로 폭발한 건 1944년이었어요. 하지만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대규모 폭발은 로마 도시였던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을 묶고 주변 지역을 파괴했죠. 오늘날
300만 명의 사람들이 화산으로부터 3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고 60만 명의 사람들이 위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대규모 폭발은 보통 오랜 시간 동안 잠잠한 후에 몇천 년마다 일어납니다. 문제는 베수비오가 다시 폭발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수비오 천문대에서 화산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진 관측소, 특수 GPS 장치와 위성 기반 레이더가 있어서 지진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을 테스트하는 특별 장비도 갖추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전문가들이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현재 마그마는 표면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제는 상황이 안전해 보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지려고 합니다. 3일차, 또 한 번의 진동이 리히터 규모 3을 기록합니다. 화산 근처에 설치된 모든 장비가 지금 경보를 울리고 있어요.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표면에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베수비오는 확실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후에 2차례 더 진동이 이어집니다. 진동은 일반적인 지진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지질학자들은 지진계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리히터 규모에서 약 4에서 5 정도 더 낮게 나타납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확신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기까지 단 며칠에서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어떤 화산은 폭발 전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 동안 불안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수비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4일차, 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구의 지각에 갇힌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요. 토양의 작은 틈새로 증기가 빠져나갑니다. 어느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뜨겁습니다. 만약 그곳에 간다면 마치 오븐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고 숨쉬기가 힘들 거예요. 화산에 너무 가까이 있었던 양들은 기절했습니다. 농부가 양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열 때문이 아니라 가스 때문이었어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화산 주변 전체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나고 많은 산림동물들이 벌써 도망쳤어요. 인근 나무들은 연일 토양에서 이 가스들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치솟고 있고 모든 탐지기가 끊임없이 울려댑니다. 6일차, 진동이 잦아지고 있어요. 화산을 감시하는 베수비오 천문대의 전문가들은 위로 밀려 올라오는 마그마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몇 시간 뒤에 국가 비상경보가 내려집니다. 수천 명의 현지인들은 화산이 폭발하기까지 15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 안에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에 있는 60만 명의 사람들은 짐을 싸고 차와 트럭을 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런 난리법석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들을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자기 집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혼란을 소셜미디어로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집 밖에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집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잘못된 경보일 뿐이길 바라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정말 누가 알겠어요. 7일차, 잠 못 이룬 밤이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미 떠났어요. 다른 마을에 사는 착한 사람들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지만 모두들 예상한 일이죠. 그래서 대피를 일찍 시작한 거예요. 여객선, 열차 및 버스는 정기 서비스를 취소했습니다.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서죠. 모든 사람들이 지체 없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빡빡한 일정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기를 거부하지만 결국에 이웃들이 떠나도록 설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7일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안전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11차, 주민 절반 이상이 이제 위험지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혼란이 지난 후 지금은 침묵이 흐르고 무시무시한 진동으로 인해 침묵이 깨집니다. 동물들도 대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찾을 수 있는 한 많은 동물들을 숲에서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일차, 위험에 처했던 25개 마을 지역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위험 지역은 텅 비었어요. 하지만 지진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산은 마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압력솥 같아요. 산꼭대기의 큰 분화구와 산기슭에 있는 구멍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녹은 바위는 표면을 향해 움직이며 가압된 가스가 거품을 일으킵니다. 마치 음식이 끓는 것처럼요. 갑자기 큰 굉음이 나더니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요란한 소리였고 그 충격파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감지됩니다. 화산암이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짙고 검은 버섯구름이 형성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새들은 둥지를 벌이고 거대한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이제 뜨거운 붉은 용암이 분수처럼 화산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흐르면서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더니 화산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원뿔 모양의 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수백만 톤의 흙과 바위가 화산 측면에서 떨어져 나와 굴러 떨어집니다. 용암은 비탈을 따라 퍼지고 숲과 농경지 위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화산재 구름, 돌, 그리고 온갖 바위들이 너무 높이 솟아올라 사람들은 로마에서도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파편들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화산재와 돌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대기 중에 화산재가 너무 가득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용암이 천천히 그 지역을 가로질러 퍼지면서 모든 나무들을 쓰러뜨립니다. 인근 마을은 모두 어둠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주변은 뜨거운 독성 가스와 암석이 뒤섞여 자동차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화산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도 암석과 화산재가 떨어져서 자동차를 뒤덮고 지붕을 파괴합니다. 용암이 계속 흘러나옴에 따라 하늘이 완전히 검게 변했습니다. 천천히 근처의 모든 마을들이 녹은 바위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일부 용암은 심지어 바다에까지 다다릅니다. 용암과 접촉한 해안은 거대한 하얀 수증기로 뒤덮이고 용암은 검게 변합니다. 이제 베수비오 언덕에 이상한 푸른색의 네온 불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연소하는 유황가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유황가스는 화산 표면에 갈라진 틈에서 강한 압력으로 새어나옵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불이 붙죠. 이 푸른색 불꽃은 공기 중으로 5m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근 항공편은 모두 취소되었고 많은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국가경보 이후 화산 상공의 비행은 금지되었습니다. 화산재 구름은 제트 엔진과 다른 항공기 부품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은 계속 분출되는 화산재로 오염되어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냄새가 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용암이 마을 전체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높은 건물의 지붕들만 보입니다. 거대하고 엄청난 폭발 이후에 더 작고 조용한 폭발이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화산이 이제 폭발을 멈춘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지역 근처로 갈 수 없어요. 10년 후 위험지대의 대부분이 딱딱하게 굳었지만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용암 아래 숨어 있습니다. 폼페이 고대 유적지도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집에 일어난 일을 떠올리기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100년 후 여러분은 화산재의 황무지로 보이는 곳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증조 부모님이 살던 집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굳어진 용암으로 된 두꺼운 융단 아래 가라앉아 있어요. 하지만 그 아래는 거의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어 있습니다. 파리까지 1등석을 타고 가시는군요. 휴가, 관광 다 좋죠. 그리고 조종사가 말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우리 아래의 땅은 젤리가 되었습니다. 착륙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모두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정말 착륙이 불가능한 걸까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꿈틀꿈틀하네요.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지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리저리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모든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이리저리 떠밀리며 무시를 당하고 있네요. 사방에 음식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소지품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이네요. 창밖을 내다보자 건물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로는 스파게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내륙으로 밀려오고 있어요. 멀리 있는 산들도 무너져 내리며 엄청난 양의 산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젤리처럼 생겼어요. 핸드폰은 속보 때문에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거대한 지진 같은 것은 아니에요. 지구의 지각이 힘을 잃어 부드러워진 거예요. 케이크처럼요. 지구는 내핵, 외핵, 멘틀, 지각까지 여러 층이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지각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가장 위층입니다. 멘틀이 너무 많이 움직이면 지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지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각에는 약 7개의 거대한 조각과 여러 개의 작은 조각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 조각들은 모두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전 세계가 거대한 물침대로 변한 것 같아요. 에펠탑, 이집트의 피라미드, 만리장성, 초고층 건물, 다리 등 이제 모두 큰일이 났네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과 나머지 인류는 지구의 흔들리는 새 표면에 적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과는 어디를 가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신발을 신으면서 시작됩니다. 하이힐과 운동화를 신었던 과거에는 작별을 고하세요. 이 부츠에는 도마뱀이 벽을 기어오르는 것처럼 여러분을 땅바닥에 고정시켜주는 특별한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자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침대에서 자는 것과는 달라요. 훨씬 더 심각하죠. 한밤중에 일어나서 우유 한 잔을 마시려고 했는데 땅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부엌으로 가는 동안 20번은 넘어질 거예요. 계단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미끄러진다는 말이 더 가까울 겁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처럼 거대한 버블 안에 들어가 있죠. 특별한 기술의 도움으로 버블 내부의 집안은 항상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 아래의 기초는 흔들리는 지각과 함께 움직여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요. 사람들은 음식, 물품 또는 최신 휴대폰을 배달하기 위해 드론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 하늘은 정기적으로 이곳저곳을 오가는 무인 비행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포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농구 선수들은 이제 헬멧과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야 넘어질 때 크게 다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드러운 표면에 드리블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불가능할 것입니다. 살아남은 스포츠는 아이스하키,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등 모두 아이스 스포츠예요. 얼음이 충분히 두껍기만 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버블에 의존하여 무언가를 하거나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얕은 호수 위에 떠있는 거대한 햄스터 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인간들은 이 공에 적응을 했고 더 이상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제는 여전히 무역과 운송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로 배만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에 더 이상 대형 트럭은 없습니다. 헬리콥터의 인기는 높아졌지만 착륙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들은 여기저기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수백만 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몇 년밖에 걸리지 않아요. 호주 멜버른에 살지만 사실은 이 도시가 남아메리카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마치 거대한 유람선 같죠. 지구 전역에서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은 건기에 물을 찾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곤 했습니다. 그런 건 모두 끝났습니다. 해양 생물과 날아다니는 동물들은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땅이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거대한 동물떼가 뭉쳐서 육지를 가로질러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응하려고도 해봤지만 불가능하네요. 사냥들은 산에 살 수 있도록 진화했지만 이제 전 세계의 땅이 평평하고 부드러운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신발을 신은 후에 여러분은 공원에 있는 몇몇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물론 모든 것은 큰 버블 안에 있습니다. 몇 년 전 땅이 무너졌을 때 많은 공장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때 많은 화학물질을 대기 중으로 방출했거든요. 네, 저라도 버블 속에서 살고 싶네요. 작은 햄스터볼 같은 자동차에 올라타서 차를 몰고 떠납니다. 땅은 울퉁불퉁하고 끈적대지만 그래도 도착은 했어요. 흔들리는 배에서 뭔가를 먹거나 마셔본 적이 있나요? 선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생활에 익숙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악몽일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모두가 뜨거운 국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먹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여러분의 친구들은 밖으로 나가 거대한 버블 바깥의 땅을 탐험해보자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정신을 차려보니 버블카에 묶여 출구로 향하고 있네요. 보안 요원을 몰래 지나쳐서 차를 숨길 곳을 찾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여러분은 특별한 부츠와 방독면을 쓰고 있어서 꽤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유독가스를 들이마시고 싶지는 않겠죠?
한때 큰 도시가 서 있던 곳으로 가봅시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네요. 건물들이 서로 겹겹이 쌓여있고 주변에는 수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때 존재했던 길들은 원래의 자재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서진 벽돌, 콘크리트, 아스팔트 위를 걷고 있어요. 조각상들은 땅에 반쯤 묻혀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는 오래전에 버려진 공항이 보입니다. 모든 걸음을 조심해야 해요. 발 밑에서 땅이 잔물결을 치는군요. 이곳엔 몇 년 동안 아무도 여기 오지 않았어요. 도시의 중심부로 가는 길에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이 쓰러진 건물을 부수어 버립니다. 최선을 다해 뛰어나오려고 하지만 땅이 너무 흔들려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여러분과 친구들은 마침내 시내로 가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엄청난 물을 발견했어요.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모든 물과 배수 시스템을 파괴했었죠. 집, 기업, 공장, 인근 농장에서 쓰는 모든 물이 결국 이곳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도마뱀 신발을 신고 빌딩에 올라가 꼭대기에 도달합니다. 사라진 도시 아틀란티스처럼 보이네요. 건물들이 잊혀진 문명의 고대 유적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친구 중 한 명이 꽤 긴장한 모습이에요. 버블시티로 돌아갈 때가 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떠다니는 나무 조각을 찾아서 배를 급조합니다. 모두 배에 올라타서 노를 저어 도시를 통과했어요. 수면 아래에는 완전히 새로운 수중식물과 동물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반쯤 물에 잠긴 난파선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 한 명이 그곳을 탐험하러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그곳을 밟는 순간 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난파선 밑에 지반이 너무 연약해서 압력이 조금만 변화했는데도 배를 더 깊이 가라앉게 만들었어요. 다시 보트에 올라타서 노를 저어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물밑의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진 건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카약을 타고 강을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콘크리트 비가 내린다는 것만 빼면요. 거대한 버블카로 돌아갈 때라는데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차로 모두 돌아왔어요.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하자 여러분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길을 잃은 겁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똑같아 보입니다. 마치 거대한 미로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차를 몰고 여기저기를 찾아봅니다. 근처에 거대 버블이 보이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때 위에서 크게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헬리콥터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밧줄 사다리를 떨어뜨리고 모두가 올라갑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네요. 네, 얼음이네요. 사방으로요. 눈길이 닿는 모든 곳까지 전부요. 하얀 사막이 다른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동굴 입구를 덮고 있어요. 모두들 따뜻한 모닥불 주변으로 모여서 그 전날에 눈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몇은 30만 년 전 사람들이 재미로 무엇을 했든지 술래잡기를 하고 막대기를 던지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구를 걸어다닌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 중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거나 눈을 감고 쉬고 있어요. 동굴 안은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마치 야생동물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소리죠. 동굴 입구를 내다보니 폭풍이 거친 게 보이네요. 도구를 챙겨 단체로 나가볼 시간이에요. 확 트인 야생에서 눈에 덮인 열매와 아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식물을 발견해요. 하지만 부족 전체가 먹기엔 충분하지 않죠. 빙하기라서 어디에도 식물이 많이 자라지 않는 상황이에요. 친구 중 한 명이 눈 속에서 큰 발자국을 발견해요.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뭔진 모르지만 며칠간은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눈 덮인 숲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배꼽 소리였으면 좋겠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빙하기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모든 것을 덮고 지구를 영원히 바꾼 시기예요. 이건 부분적으로 지금의 대륙의 배치뿐만 아니라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에 책임이 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남아메리카에 걸쳐 거대한 두꺼운 얼음판이 펼쳐져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 모든 것이 해수면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켰고 전 세계의 기온을 급격히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전 한 번의 빙하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은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5개의 주요 빙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린 지금 그 중간에 있어요. 진정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털복숭이 매머드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밖에서 있다가 따뜻하게 있으려고 모닥불 옆에서 잠을 자게 될 거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요, 이동 경로에 있는 모든 걸 얼려버리는 거대한 지질학적 눈보라도 없을 거예요. 빙하기엔 몇천 몇만 년 동안 지속되는 오고 가는 더 따뜻한 시기가 있어요. 사실 수십억 년 전에 지구는 생명체가 없는 하나의 거대한 눈덩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태양도 그 모든 얼음을 녹이기엔 충분한 열이 없는 작고 귀여운 불덩어리였죠. 하지만 태양이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짐에 따라 지구의 얼음이 천천히 녹아 오늘날의 녹색과 파란색의 공이 된 거예요. 우린 지난 260만 년 동안 지속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제4빙하기에 살고 있어요. 고래나 상어 같은 동물들은 이 최근의 빙하기에 번성했어요. 이들은 오랫동안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었고 그 밑에는 바다표범, 특정 종류의 물고기, 수달,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작은 플랑크톤까지 있죠. 추운 표면에서 포유류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두껍고 덥수룩한 털을 길러야 했어요. 고대 매머드, 콧불소, 들소는 두꺼운 양탄자를 덮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멋졌죠. 이 친구들은 초식동물이었고 작은 관목과 찾을 수 있는 모든 풀을 먹었어요. 하지만 수천 년 전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 대부분의 동물들은 멸종했어요. 남아있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 하마, 콧불소로 진화했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니 오늘날의 시라소니처럼 생긴 생명체와 마주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훨씬 크고 털이 더 많네요. 이 동물은 스밀로돈입니다. 못된 얼굴을 한 검치호랑이의 서사적인 버전이죠. 수컷 사자와 비슷한 크기고 제가 안전한 동굴을 떠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드는 앞송곳니가 2개 있어요. 좀 무서워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그들의 무는 힘은 오늘날의 호랑이나 사자만큼 강력하진 않았을 거라고 해요. 이들을 강하게 만든 건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쓰러뜨린 거대한 팔뚝이에요. 무리로 덤비면 심지어 매머드도 쓰러뜨릴 수 있었죠.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이 고양이 옆에서 깨어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덮칠 준비를 하면서 내려다보고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과 친구들은 침착하게 천천히 물러나요. 돌을 던져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도망치는 천재 같은 생각을 떠올리죠. 오늘날 인간이 사자나 호랑이를 앞지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어요. 위험에서 벗어나자 모두들 계속해서 음식을 찾아요. 어두워지는데 동굴에 가져갈 걸 아직도 못 찾았네요. 갑자기 뭔가 타는 냄새가 나요. 멀리서 하늘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 기둥이 보여요. 다른 정착지인가? 여러분과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연기 쪽으로 다가갑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30만 년 전에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건 아니에요. 700만 년만큼이나 오래전에 우리 중 일부가 중단을 선언했어요. 우린 침팬지 조상들을 정글에 놔두고 우리만의 일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딱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후 수백만 년 동안 20종 이상의 다양한 인간종들이 있었어요. 어떤 종은 우리 조상이고 어떤 종은 완전히 다른 가지에서 난 잔가지였어요. 어떤 종은 작았고 어떤 종은 덥거나 추운 날씨에 더 잘 적응했죠. 어느새 네안데르탈인 무리가 고기를 굽고 도구를 다듬고 있는 게 보여요. 유럽에서 처음 이주한 건 네안데르탈인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4만 년에서 40만 년 전쯤에 있었다고 믿어요.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여전히 저 밑에 아프리카에 있었죠. 여러분은 그들의 캠프에 들어가서 서로의 차이점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다부지고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몇몇 비슷한 점도 있었죠. 예를 들어 씹고 물어뜯을 수 있는 납작한 이와 큰 뇌를 위한 두개골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같이 옷을 입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움집에 살았고 돌, 막대, 뼈로 도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들은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처음 보는 구경을 시켜줘요. 공식적으로 다른 종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을 동굴 안으로 데려가 동굴 벽화 중 일부를 보여줘요.
이들은 이 시대 최초의 예술가들이에요. 스페인에 있는 동굴처럼 이들의 많은 갤러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변에 있어요. 미니멀한 사슴 그림, 커다란 손자국. 여러분은 이들의 그림 스타일을 알아요. 이들은 또한 보석 제작에도 조금 손을 댔어요. 독수리 발톱과 동물의 송곳니로 목걸이를 만들었죠. 또 아마 이들은 불을 이용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번개가 나무를 쳤을 때 또는 그중 한 명이 다른 바위에 돌을 떨어뜨려 불꽃이 일어났을 때 알아냈을까요? 사실 아무도 제대로 알진 못해요. 하지만 불을 다시 만들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요리하고 어둠 속에서 보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는 있었어요. 멋진 투어가 끝나고 따뜻하게 있기에 모닥불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그들이 심지어 집에 돌아갈 때 입을 여분의 옷을 제공해줘요. 대부분 두껍고 덥수룩한 매머드 코트네요. 서로 말만 통할 수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있고 부족에게로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은 작별 인사를 하고 사슴 그리는 법을 가르쳐준 것과 음식 한 포대에 감사를 표합니다. 빙하기는 현대 호모사피엔스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극한의 추위와 다른 혹독한 환경 때문에 그들은 생존을 위해 적응해야 했고 더 똑똑해져야 했고 혁신적이어야 했죠. 발달된 도구들을 개발했고 심지어 옷을 꿰매기 위해 뼈바늘을 사용했어요. 아마 최초의 런웨이 쇼를 열었을지도 몰라요. 기후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계속 살기 위해 농업 기술을 개발했고 주로 강이나 호수 같은 큰 물 근처에 정착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다와 바다 근처를 선택하기도 했고요. 그들은, 제 말은 우리들은 동물을 길들인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해요. 수십만 년 앞으로 빨리 감아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네요. 여러분은 하루에 8분을 샤워하는데 보내요. 저기 제가 스톱워치 들고 재는 건 아니에요. 알죠? 일반적으로 그렇단 거예요. 어쨌든 60살이면 보통 6개월이 되는 셈이죠. 이 샤워를 하는데 1년에 약 11병의 샤워젤 또는 30개의 비누가 필요하죠. 또 축구장 98개 이상에 뿌릴 만큼 충분한 물도 사용하죠. 하수구로 시간과 돈을 많이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서 샴푸 쓰는 거 멈추고 샤워는 그냥 물로 하는 걸로 줄여보려고 해요. 그래도 건강 유지를 위해 기본 비누로 손을 씻을 거예요. 몇 가지 조사를 하고 악취를 내는 더러운 박테리아 중 80%는 그냥 물로 씻을 수 있다는 걸 알아내죠. 여러분은 그걸 믿진 않지만 비누, 샤워젤 그리고 바디워시를 숨기고 잠자리에 들어요. 실험 1일차에 평소처럼 일어나 이를 닦고 물로만 몸을 씻고 유기농 데오드란트를 좀 발라요. 7분을 아꼈고 그 시간을 커피 한 잔 즐기는 데 썼죠. 사무실에 도착해 확실히 하기 위해 친구 샘에게 코로 냄새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죠. 샘이 여러분을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잖아요. 뭘 기대한 거예요. 샘은 다른 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좋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다음날 아침에 물로만 하는 샤워를 반복하죠. 이틀 전에 머리를 감았더니 머리가 좀 기름진 것 같아요. 하루만 더 해보기로 하고 샤워하는 텀을 점점 더 늘려보기로 하죠. 저녁에는 샤워젤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을 느끼죠. 정말 찬물로 샤워하고 싶지만 그 박테리아와 싸우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의 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죠. 나날이 이 사우나 같은 샤워에 익숙해져 가요. 잠자리에 들어 꿈에서 비누와 바디로션이 여러분을 향해 팔을 벌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걸 보죠. 실험 3일차에 처음으로 물로만 머리를 감아요. 머리 감기 전에 천연 유분의 고른 분비를 위해 두피를 문질러요. 그런 다음 유분을 머리 뿌리부터 끝까지 끌어내기 위해 섹션별로 조금씩 집어주죠. 엉킨 걸 없애기 위해 잘 빗고 그러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씻죠. 마르게 그냥 두면 꼭 샴푸한 후처럼 깨끗한 느낌이에요. 나머지 몸은 그리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6일째 되자 기름지면서 건조함을 동시에 느껴요. 여러분이 버린 비누들이 환호하네요. 포기하고 그걸 잡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TV가 저절로 켜져요. 비누 없이 깨끗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네요. 로마인들은 1세기의 다양한 온도의 목욕탕에서 2시간 동안 몸을 적셨고 깨끗한 느낌을 위해 스크러브를 하고 오일을 발랐다고 해요. 17세기 프랑스 귀족들에겐 매일 셔츠를 갈아입고 손에 약간의 물을 묻히는 걸로 충분했어요. 일종의 심리적인 거죠. 새로운 깨끗한 느낌이 익숙해져야 해요. 지금까지는 비누나 바디워시의 향이 깨끗한 냄새였죠. 이젠 여러분만의 자연스러운 냄새가 나는데 그게 바닐라 아이스크림 냄새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또 비누가 없다고 문지르지 말라는 뜻은 아니란 것도 설명해 주네요. 흐르는 물 아래에서 그냥 서 있으면 박테리아가 사라지지 않아요.
떼수건, 샤워볼, 바디브러쉬 또는 여러분에게 맞는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스크럽을 할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세포의 맨 위 표면을 제거하게 돼요. 스스로에게 변함없이 깨끗하다고 말하고 샤워실에서 나와 15분 후 피부가 상쾌하고 흠잡을 데 없음을 느끼죠. 또 피부가 바디로션 광고처럼 우유같이 부드러운 빛이 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죠. 비누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피부를 매우 건조하게 만들어요. 비누는 피부를 보호하는 유분을 제거합니다. 피부의 연약한 생태계 유분 밸런스를 어지럽혀서 군데군데 건조한 피부 배치를 일으키죠. 물은 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줘요. 다시 일을 하면서 샘에게 나한테 냄새가 달라진 거 없냐고 물어보죠. 또 샘은 이해를 못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험 아이디어를 설명해요. 그는 찬성의 눈빛으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놀랍게도 그 주제에 대한 지식도 공유해주네요. 우선 여러분이 생계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농장에서 정원이나 건설 노동자로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고 흙,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항원과 접촉한다면 매일 비누로 샤워를 해야 해요. 운동선수, 개인 트레이너 그리고 헬스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직업이 아니라면 물로만 씻어도 되고 심지어 며칠 동안 샤워를 전혀 하지 않아도 돼요. 게다가 운전을 하며 뛰지 않을 때는 많은 에너지를 아끼게 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자주 샤워를 해야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유전도 한몫해요. 여러분의 땀샘이 다른 사람의 땀샘보다 더 활동적일 수 있고 냄새가 더 날 수 있어요. 동료인 질이 이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는 어떤 옷을 입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어요. 폴리에스테르보다 면에서 피부는 숨을 더 잘 쉬어요. 또한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습기가 충분히 빠져나가도록 해주죠. 질도 그녀의 비밀을 폭로하네요. 한 달째 물로만 샤워하고 있대요. 그녀는 늘 긴팔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는데 아주 좋아 보이죠. 피부가 그렇게 더러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또 비누를 쓰던 안 쓰던 발냄새가 난다고 고백했죠. 그녀가 사무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신발을 신고 있는 한 아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은 지 7일째 돼요. 약간 기름진 것 같지만 뿌리가 점점 튼튼해지는 게 느껴져요. 더 이상 샴푸로 씻지 않기 때문에 모든 천연 기름이 두피에 남아있죠. 예전처럼 머리가 빨리 기름지지 않고 적당히 생산해내기 위해 다시 훈련되고 있는 거죠. 마사지, 고르기, 빗질 그리고 세척으로 그 과정을 반복해요. 계속 그 실험을 진행하고 3주째에 돌입했을 때 욕실에서 비누와 샴푸 없이도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출근하고 친구들을 만나지만 아무도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네요.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장미 냄새가 아니란 걸,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양말 냄새도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죠. 또 비누가 악취를 없애는 게 아니라 얇은 향기층을 도포하는 거란 걸 깨닫게 돼요. 단기적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를 나게 하지만 방금 해결한 문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머리가 전에 없이 느낌이 좋아요. 완벽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실크 같고 심지어 탄력도 생겼어요. 신선한 냄새가 나고 깨끗해 보여서 아무도 여러분이 샴푸를 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없어요. 머리 감은 후 7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기름기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또 더 빨리 마르고 다루기가 더 쉬워졌어요. 샴푸, 비누, 샤워젤, 바디워시에 쓰던 돈을 아끼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침과 자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피부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비누 휴가를 주기로 결심해요. 만약 평생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물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나머지 20%의 박테리아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들은 특히 따뜻하고 습한 신체 부위에 특히 강해요. 그냥 물보다 다른 걸 더 쓰고 싶을 때 비누 대안 중 하나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부엌에 있는 재료들로 여러분만의 자연 스크럽 젤을 만들 수 있어요. 오트밀, 꿀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를 잘 섞어요. 아보카도 오일, 꿀 그리고 설탕도 잘 섞어요. 그걸로 얼굴에 바로 스크럽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 피부는 더 연약하거든요. 또한 먼지와 오래된 피부 세포를 잡아먹는 오일 기반의 세정제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샤워하기 전에 이걸 바르면 오일 밸런스를 방해하지 않아요. 계피와 정향은 둘 다 항균 특성으로 유명하니까 여기에 이런 오일이 딱이에요. 꿀은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는 데 좋아요. 한 가지 재료로 만든 천연 클렌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과, 사이다, 식초는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훌륭한 천연 토너가 되죠. 비누를 쓰고 싶다면 천연 옵션을 선택하세요.
안에 글리세린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식물성 클렌저로 피부의 천연 보호막에 있는 모든 유용한 수분을 유지시켜줘요. 시어버터와 코코넛 버터는 저자극 비누에 사용돼요. 레몬, 장미, 라벤더 그리고 산목유는 종종 건강한 향이 나는 비누에 첨가돼요. 코코넛과 아몬드 오일 또한 훌륭한 보습제예요. 이 모든 건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바다가 빨갛게 변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공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오븐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요.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고무 슬리퍼가 녹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바다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끈적끈적한 용암으로 변했어요. 내리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당황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용암은 지구 표면 아래에서 나온 녹은 바위로 만들어졌어요. 뉴욕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거리만큼 지구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태양이 아이스크림을 녹이듯이 지구의 핵에서 나오는 지하의 열기가 바위를 녹입니다. 이 바위들이 녹을 때 온도는 섭씨 약 1200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땅속 깊은 곳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데 대부분 대서양 주변이에요. 그리고 압력이 너무 높아서 표면까지 올라올 때만 땅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보통 화산의 목을 통해 용암이라고 불리는 끈적끈적한 오렌지색의 엄청 뜨거운 액체로 분출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 대양 전체가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먼 거리에서 보기엔 꽤 멋져 보이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우선 아름다운 푸른 파도와 해류의 작별 인사를 해야 해요. 물과 달리 용암은 질감이 땅콩버터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바람이 이전처럼 바닷물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것도 가라앉거나 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해양생물이 초고온의 용암을 견딜 수 있다고 해도 용암 안에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밀도에 따라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를 하거나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고향이라고 부르던 지구의 모든 해양생물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할 수 있는 다른 물을 찾아야 할 겁니다. 사실 지구상에서 용암의 열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타디그레이드일 거예요.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이 귀여운 생물은 지구의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빙하에서부터 뜨겁게 불타는 화산까지요. 우주 광선 아래 우주 공간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변에서 도망칩니다. 대기가 점점 탁해지고 있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죠. 그냥 집에 있을걸. 하지만 집도 안전하지 않아요. 용암에서 나오는 열기만 해도 수 킬로미터 반경에서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해변가 주택과 해변 휴양지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바다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할 겁니다. 대부분의 해안 도시들은 즉시 곧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고 특히 바다와 한면 이상을 접하고 있는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같은 곳은 대부분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섬에서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섬들은 너무 뜨거워서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지구물의 97%가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모두 용암으로 변했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지구는 불타는 오렌지색 용암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해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과 심지어 가장 높은 봉우리도 여전히 사막에서 가장 더운 날처럼 느껴질 거예요. 바다에서 계속 도망치면서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가 너무나 붉게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수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해도 열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모든 해양 석유 굴착 장치와 배들도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금속 성분은 뜨거운 용암과 접촉하자마자 붉게 빛나면서 즉시 녹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비록 녹지 않더라도 아무도 그 위에 서 있지 않기만을 바라게 될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미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켰을 거예요. 한편 지구에서 가장 추운 북극과 남극에서는 바다를 덮고 있던 모든 얼음이 용암과 접촉하면서 즉시 녹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냉각돼서 검은 바위 덩어리로 굳어지는데 이것은 화성암이라고 불리고 종종 유리 같은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식는 순간 산성 증기와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하늘을 덮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레이즈라고 부르는데 용암을 뜻하는 라바와 안개를 뜻하는 헤이즈를 합친 단어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 열기가 차가운 바깥 공기와 접촉하면서 안개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차이점은 이런 안개가 북극과 남극 전체를 뒤덮고 매우 독성이 강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매우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즈는 바람이 충분히 강하다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고 거의 북반구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남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덮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가스를 통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겁니다. 용암에서 방출되는 열만으로도 비행기 외부와 하드웨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합니다. 믿을 만한 산소통을 구해서 다행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공기가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차로 달려가서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몰고 가지만 차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용암이 아직 대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시골로 차를 몰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 곳에서도 온도가 변하고 있어요. 매주 하이킹을 하면서 봤던 강물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식물들은 녹색의 울창함을 잃고 있어요. 주변의 동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다로 흘러드는 강은 접촉 시 유리 화성암 더미를 만들어 영구적인 천연댐을 만들 거예요. 연못이나 호수 같은 내륙의 나머지 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발할 것입니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물은 모두 말라버릴 거예요. 거대한 바닷물은 구름과 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에 물이 없다면 태양의 열은 용암의 열을 증가시킬 겁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척박한 황무지로 변할 거예요. 밤은 더워지고 낮은 더 더울 거예요. 하지만 용암은 결국에는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식습니다. 그래서 곧 표면에는 얇고 검은 지각층이 형성되고 수년에 걸쳐 점차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용암이 두꺼울수록 내부가 완전히 식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엄청나게 뜨겁겠지만 적어도 손을 대면 직접 불타는 용암을 만지는 것 같진 않을 거예요. 실제 그런 방식으로 많은 섬들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와이 제도가 좋은 예죠. 하와이의 섬들은 전적으로 바다 밑에서 분출된 용암이 수십만 년에 걸쳐 냉각되면서 만들어졌어요. 굳어진 용암이 바다 밑에서 층층이 쌓여 표면 위로 떠올랐고 섬과 심지어 산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와이의 새로운 땅덩어리가 활화산에 의해 형성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약 10,000년 후에는 완성된 새로운 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푸른 바다였던 풍경이 김이 나는 불타는 오렌지빛 슬라임으로 바뀌었고 다시금 검고 단단한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다 위를 쉽게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다가 완전히 식어서 단단한 바위가 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조된 용암 껍질 위를 걷는 것은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순간의 실수로 얼음처럼 차가운 물 대신 끓는 뜨거운 용암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지역은 완전히 굳어지는데 심지어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양의 가장 깊은 지역인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약 13km입니다. 그 많은 용암이 완전히 식으려면 적어도 5,000년은 걸릴 거예요. 우주에는 소위 용암 행성이라고 불리는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행성 K2141b에는 마그마 바다, 시속 4,800km의 초음속 바람, 그리고 심지어 바위비가 내립니다. 맞아요. 그 행성은 너무 뜨거워서 바위를 증발시키고 바위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립니다. 이 행성이 우리 지구보다 태양에 훨씬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혹시 그 행성의 바다도 하룻밤 사이에 용암으로 변한 걸까요? 자, 먼 미래입니다. 네, 인류는 성공적으로 화성과 달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지구의 인구 과잉과 기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위협이 우리의 행성들과 달에 다가오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150년 안에 태양이 폭발해서 우리 태양계 전체를 파괴할 것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아쉽네요.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고 모두를 대피시킬 시간은 충분하지만 공상과학에 나오는 우주 공간 이동을 실행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요.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 지는 오래됐지만 가장 가까운 행성은 수백만 년 떨어져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인류는 거대한 우주선으로 대피하고 무한히 긴 항해가 시작됩니다. 몇십 년이 흘렀어요. 우리는 태양계를 떠나고 태양이 폭발하는 것을 봅니다. 엄청난 섬광. 그렇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빛이 없어요. 그저 작고 먼 별들과 무한히 검고 깊은 우주뿐이에요.
모든 우주선은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자동 조종 장치를 갖추고 있어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우주선은 여전히 목적지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은 인간이 수백만 년 더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나쁜 점은 우주에서 보낸 시간 때문에 우리 모습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요. 새로운 행성에 도착한 우주선은 금속 외골격 안에 있는 모양 없이 맥동하는 생체 물질이 타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할게요. 우주에서 뼈는 점점 약해집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중력이 없어서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압력이 전혀 없어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운동을 해요.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요. 모든 우주 수송선에는 중력을 재현하는 체육관과 특별한 기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 동안만 전원이 공급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우주에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 100년이 지난 후 인간의 뼈는 매우 부서지기 쉬워서 약간의 신체적 움직임으로도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100년이 더 지나면 사람들은 두 다리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잃지만 그건 단지 약해진 뼈 때문이 아닙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인체는 이미 많이 변했어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균형 감각을 잃는다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하면 그냥 넘어져요. 우주선의 선장들은 중력 기계를 해체했어요. 어차피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주선에 있던 모든 운동 장비들은 오래전에 이미 분해돼서 우주선의 예비 부품으로 사용됐어요. 중력의 부재는 사람들을 더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키가 더 커지게 만들었어요. 척추는 중력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이제 등뼈의 디스크가 모두 저절로 늘어났어요. 인간은 춤추는 바람 인형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이 기계 팔다리를 갖고 있어요. 몸에다 부착하고 작동시켜요. 엔진을 정비하고 침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우주 공간에 버리고 물건을 들어 올리고. 이런 일은 기계 팔다리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더 약해집니다. 다행히도 그 기계 바디슈트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태양이 저절로 붕괴된 후 인간의 눈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주선 안에서 태양은 비타민 D를 방출하는 특별한 인공빛으로 대체됩니다. 전체적으로 빛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공이 커져요. 그렇게 수세기가 지난 후 인간의 시력은 심각하게 나빠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 문제는 기술로 해결됩니다. 인공 렌즈는 빛을 확대하고 인간이 완전히 시력을 잃는 것을 막아줘요. 우주선은 매일 소독됩니다. 그것은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을 막지만 또한 인간의 면역 체계가 어떤 질병과도 싸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머지않아 인간은 어떤 것에도 대항할 수 없게 되고 가벼운 감기조차도 심각하게 해로울 수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선내에 세균 같은 게 전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에서 물과 자외선이 있는 특별한 온실에서 수백만 개의 식물들이 자랍니다. 이 식물들이 산소를 생산하여 우주선 전체로 퍼뜨려요. 물론 수백만 명에게 충분할 만큼의 양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두고 떠나온 지구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죠. 수세기 동안 우주선에서 살아온 후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거의 호흡을 멈췄어요. 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사람들은 물, 액체 산소 탱크에서 산소를 얻는 다른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유전공학은 매년 발전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생명 유지복이 제작됩니다. 움직임, 힘, 속도, 시각, 청각, 심지어 말하기에도 도움을 줘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져서 속삭임만 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 슈트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요. 음식도 없고 특수 제작된 액체만 있어요. 우주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인간의 위는 이제 아무것도 소화할 수 없어요. 땅콩 한 줌이나 작은 크래커 하나요? 포기하세요. 처음에 특별한 우주 음식은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음식이 어떤 맛이 나야 하는지를 잊었어요. 결국 더 이상 양념도 추가하지 않았고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새로운 음식 때문에 혀의 맛 수용기도 작동을 멈췄어요.
곧 사람들은 모든 미각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삶이 견디기 힘들겠지만 방법이 있어요. 수백만 년 동안 극저온 캡슐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주선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해동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냉동되어 있는 건 심각하게 위험해요. 우주선이 거대한 운석과 충돌하지 않는다거나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중앙 컴퓨터에 자신의 의식을 업로드해요. 더 안전하고 전력 소모도 훨씬 적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의식을 새롭게 변형된 수트에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깨어있으면서 평범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수백만 년이 지나요. 이제 인간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모든 사지는 이제 인공적이고 정신력으로 통제되는 외골격을 입어요. 천년이 지날 때마다 팔, 목, 다리, 그리고 척추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부서지기 쉬운 뼈는 서서히 녹아 없어져요. 눈, 코, 입이 사라져요. 뇌는 더 이상 두개골에 의해 보호되지 않고 그저 부드러운 피부로 둘러싸여 있을 뿐입니다. 오직 의식만 남았어요. 오늘날 인간은 뇌가 들어있는 맥동하는 작은 백에 의해 지배되는 강력한 최첨단 로봇입니다. 인간이 지구를 떠난 지 몇백만 년이 되었어요. 우주선의 모든 거주자들은 자신의 종족이 중력을 가진 행성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미 잊어버렸어요. 지구상 생명체의 역사는 신화와 고대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 우주선이 자신의 진정한 고향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내려서 걸어다니며 주변을 둘러보려고 하지 않아요. 낯설고 새로운 행성에서 우주복을 입고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력, 공기, 박테리아, 세균. 인류가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 익숙해지려면 수천 년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어요. 기술이죠. 이 시점에서 모든 인간은 중앙 컴퓨터에서 새로운 로봇 슈트로 다운로드됩니다. 사람들은 선택에 직면했어요. 우주선에서 내려서 이 행성을 새 보금자리로 삼든지 아니면 우주선에 살든지요. 우주선에 머무르기로 한 사람들은 은하를 탐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넓은 우주로 출발합니다. 새로운 행성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야 해요. 그곳은 지구와 꽤 달라요. 공기 밀도도 다르고 날씨 패턴도 다르고 이상하고 새로운 화학 원소도 있어요. 이 로봇 두뇌 100이 새로운 형태를 갖추기까지 또 다른 100만 년이 걸릴 거예요. 언젠가 이 먼 인류의 후손들은 자신의 기원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주선을 발명할 거예요. 그 연구는 그들을 먼 과거, 작은 행성 지구, 그리고 현재로 데려다 줄 거예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상상해보세요. 내일 누군가 여러분 뒷마당에 도착했는데 미래에서 온 여러분의 후손들이에요. 그 우주선에 머물렀던 승객들은 아마도 새로운 행성을 찾을 거고 일부는 거기에 머물기로 할 거예요. 그들의 몸은 변화하고 적응하겠죠? 그래서 수십억 년 안에 우주에는 서로 다른 놀라운 생명체들이 살게 될 거예요.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모두 인간이었다는 거죠. 한때는요. 작지만 강력한 진동이 이탈리아 나폴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나폴리만에 있는 성층 화산인 베수비오 화산이 곧 폭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일까요? 화산은 과거 여러 번 폭발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모양을 갖게 됐어요. 여러 겹에 굳어진 용암, 화산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베수비오가 마지막으로 폭발한 건 1944년이었어요. 하지만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대규모 폭발은 로마 도시였던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을 묶고 주변 지역을 파괴했죠. 오늘날 300만 명의 사람들이 화산으로부터 3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고 60만 명의 사람들이 위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대규모 폭발은 보통 오랜 시간 동안 잠잠한 후에 몇천 년마다 일어납니다. 문제는 베수비오가 다시 폭발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수비오 천문대에서 화산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진 관측소,
특수 GPS 장치와 위성 기반 레이더가 있어서 지진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을 테스트하는 특별 장비도 갖추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전문가들이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현재 마그마는 표면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어제는 상황이 안전해 보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지려고 합니다. 3일차, 또 한 번의 진동이 리히터 규모 3을 기록합니다. 화산 근처에 설치된 모든 장비가 지금 경보를 울리고 있어요. 마그마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표면에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베수비오는 확실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후에 2차례 더 진동이 이어집니다. 진동은 일반적인 지진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지질학자들은 지진계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은 리히터 규모에서 약 4에서 5 정도 더 낮게 나타납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확신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기까지 단 며칠에서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어떤 화산은 폭발 전 몇 달 혹은 심지어 몇 년 동안 불안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수비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4일차, 땅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구의 지각에 갇힌 거대한 생명체가 숨을 쉬기 위해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요. 토양의 작은 틈새로 증기가 빠져나갑니다. 어느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뜨겁습니다. 만약 그곳에 간다면 마치 오븐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고 숨쉬기가 힘들 거예요. 화산에 너무 가까이 있었던 양들은 기절했습니다. 농부가 양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거의 쓰러질 뻔했는데 열 때문이 아니라 가스 때문이었어요.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화산 주변 전체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나고 많은 산림동물들이 벌써 도망쳤어요. 인근 나무들은 연일 토양에서 이 가스들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치솟고 있고 모든 탐지기가 끊임없이 울려댑니다. 6일차, 진동이 잦아지고 있어요. 화산을 감시하는 베수비오 천문대의 전문가들은 위로 밀려 올라오는 마그마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몇 시간 뒤에 국가 비상경보가 내려집니다. 수천 명의 현지인들은 화산이 폭발하기까지 15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므로 그 안에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에 있는 60만 명의 사람들은 짐을 싸고 차와 트럭을 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런 난리법석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들을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자기 집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혼란을 소셜미디어로 스트리밍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집 밖에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집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잘못된 경보일 뿐이길 바라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정말 누가 알겠어요. 7일차, 잠 못 이룬 밤이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미 떠났어요. 다른 마을에 사는 착한 사람들이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지만 모두들 예상한 일이죠. 그래서 대피를 일찍 시작한 거예요. 여객선, 열차 및 버스는 정기 서비스를 취소했습니다.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서죠. 모든 사람들이 지체 없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빡빡한 일정으로 운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기를 거부하지만 결국에 이웃들이 떠나도록 설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피하는데 7일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안전지역뿐만 아니라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11차, 주민 절반 이상이 이제 위험지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혼란이 지난 후 지금은 침묵이 흐르고 무시무시한 진동으로 인해 침묵이 깨집니다. 동물들도 대피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찾을 수 있는 한 많은 동물들을 숲에서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일차, 위험에 처했던 25개 마을 지역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위험지역은 텅 비었어요. 하지만 지진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산은 마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압력솥 같아요. 산꼭대기의 큰 분화구와 산기슭에 있는 구멍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녹은 바위는 표면을 향해 움직이며 가압된 가스가 거품을 일으킵니다. 마치 음식이 끓는 것처럼요. 갑자기 큰 굉음이 나더니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요란한 소리였고 그 충격파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감지됩니다. 화산암이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짙고 검은 버섯구름이 형성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새들은 둥지를 벌이고 거대한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이제 뜨거운 붉은 용암이 분수처럼 화산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흐르면서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더니 화산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원뿔 모양의 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수백만 톤의 흙과 바위가 화산 측면에서 떨어져 나와 굴러 떨어집니다. 용암은 비탈을 따라 퍼지고 숲과 농경지 위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화산재 구름, 돌, 그리고 온갖 바위들이 너무 높이 솟아올라 사람들은 로마에서도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파편들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화산재와 돌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대기 중에 화산재가 너무 가득해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용암이 천천히 그 지역을 가로질러 퍼지면서 모든 나무들을 쓰러뜨립니다. 인근 마을은 모두 어둠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주변은 뜨거운 독성 가스와 암석이 뒤섞여 자동차보다 더 빨리 움직입니다. 화산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도 암석과 화산재가 떨어져서 자동차를 뒤덮고 지붕을 파괴합니다. 용암이 계속 흘러나옴에 따라 하늘이 완전히 검게 변했습니다. 천천히 근처의 모든 마을들이 녹은 바위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일부 용암은 심지어 바다에까지 다다릅니다. 용암과 접촉한 해안은 거대한 하얀 수증기로 뒤덮이고 용암은 검게 변합니다. 이제 베수비오 언덕에 이상한 푸른색의 네온 불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연소하는 유황가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유황가스는 화산 표면에 갈라진 틈에서 강한 압력으로 새어나옵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불이 붙죠. 이 푸른색 불꽃은 공기 중으로 5m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인근 항공편은 모두 취소되었고 많은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국가 경보 이후 화산 상공의 비행은 금지되었습니다. 화산재 구름은 제트 엔진과 다른 항공기 부품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은 계속 분출되는 화산재로 오염되어 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냄새가 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용암이 마을 전체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높은 건물의 지붕들만 보입니다. 거대하고 엄청난 폭발 이후에 더 작고 조용한 폭발이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화산이 이제 폭발을 멈춘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지역 근처로 갈 수 없어요. 10년 후 위험지대의 대부분이 딱딱하게 굳었지만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용암 아래 숨어 있습니다. 폼페이 고대 유적지도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옛집에 일어난 일을 떠올리기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100년 후 여러분은 화산재의 황무지로 보이는 곳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증조 부모님이 살던 집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굳어진 용암으로 된 두꺼운 융단 아래 가라앉아 있어요. 하지만 그 아래는 거의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오늘날 사막이 있는 곳에 바다와 대양이 있었죠. 만약 다 다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사막이 있던 곳에 모래 대신 물이 있다면요. 지구에서의 삶이 완전히 변하겠죠? 모래가 아래에서 충분히 강한 기류로 인해 솟아오르게 되면 액체처럼 될 수 있어요. 공기는 모래 입자 사이에 마찰을 줄여 더 많은 공간을 만들죠. 입자들은 마치 액체 속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만약 갑자기 지구의 지각 아래에 공기를 불어내는 거대한 환기구가 열린다면 그럼 온 풍경이 유사해 있는 것처럼 가라앉기 시작할 거예요. 이집트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와 같은 기념물들은 땅 밑으로 가라앉겠죠. 모래 위에 지어진 거대한 도시도 사라질 겁니다. 사하라 사막은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처럼 되겠죠. 낙타 캐러밴은 그냥 쓰러질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동물들은 다치지 않아요. 액체 모래는 산소로 가득하니까 그 속에서 헤엄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모래가 단지 액체 형태의 모래가 아닌 물로 아예 바뀐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예기치 않게 급작스럽게 일어났다면 세계의 모든 해변에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해변 휴양지의 모래 해변에 있고 에어 매트리스 위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선글라스를 쓰고 바다 물결이 발 뒤꿈치를 간지럽히고 갈매기들은 머리 위에서 꽥꽥대고 손에는 아이스티가 들려있죠. 완벽한 휴가죠. 그러다 그때 매트리스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파도가 여러분을 강타합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해변 전체가 물로 변했어요. 물은 자동차가 달리는 차도와 집이 있는 도로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근처에서 일광욕을 하던 사람들이 매트리스에 올라오게 도와줍니다. 새로운 해변으로 헤엄쳐가서 집으로 가서 TV를 켜고 이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수십만 개의 해변이 물에 잠겼어요. 물이 도시의 거리와 집들에서 넘쳐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서핑보드를 챙겨 파도를 타기도 해요. 그리고 세계의 일부가 세계적인 모래 해안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동시에 제5의 바다가 형성됩니다. 여러분은 비행기에 올라타고 지구에서 가장 큰 모래사막으로 날아갑니다. 사하라 사막의 면적은 95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거의 미국 전체의 크기죠. 순식간에 수십억 톤의 모래가 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 물이 다 쏟아지기 시작해요. 모래에서 살던 날쥐, 전갈, 코브라, 그리고 다른 많은 동물들이 지구 표면에서 사라집니다. 가까운 나라들은 홍수로 황폐해져요. 새 바다는 지중해, 홍해, 티레니아해와 이어집니다. 세계의 대양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대부분의 섬 국가들은 대륙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해안 도시에선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삶을 즐기고 있어요. 일광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도 있죠.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땅에 그림자가 생겨요. 사람들이 그걸 보며 당황해하는데 그림자가 계속 커집니다. 모두들 고개를 들어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으로 다가오는 걸 봐요. 사막 국가들은 더 심각해요. 순식간에 범람해서 여러 개의 작은 분리된 섬으로 변했죠.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항구 도시의 해안을 오랫동안 강타할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이 가장 습한 곳이 되었어요. 뜨거운 모래는 거의 끓는 물로 변했죠. 이게 빠르게 증발해서 거대한 비구름을 형성합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 기압이 바뀌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게 지구 전체에 구름을 몰고 다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비가 모든 걸 적시며 전 세계에 내립니다. 물이 세계의 바닷물과 섞여 식어요.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기온의 변화로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이 세계 각지에서 형성되어 지구를 형폐화시킵니다. 지구 전체 표면이 뒤틀리고 있어요. 새로운 바다, 호수, 그리고 강이 전 세계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물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90%예요. 다행히 대홍수는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비록 모래가 많은 땅을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바다의 깊이는 사막 모래 깊이보다 수백 배나 더 깊어요. 어떤 곳은 모래 두께가 몇 센티미터밖에 안 돼요. 가장 큰 모래 언덕들만이 45m의 두께에 이를 수 있어요. 수위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아마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테지만 적어도 날씨는 조만간 진정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매년 20억 톤의 먼지가 공기 중으로 올라옵니다. 대부분은 사막에서 오죠. 이 먼지 입자들은 유용한 요소와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어요. 바람이 이걸 지구 전역으로 운반합니다. 이 먼지의 4분의 1은 바다와 대양에 머무르게 됩니다. 박테리아와 영양분은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크릴과 같은 작은 바다 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차례로 이 생물들은 작은 물고기와 심지어 고래의 먹이가 되죠. 그리고 물고기는 많은 육지동물들 뿐만 아니라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죠. 그러니 만약 모래가 물로 변한다면 바다는 많은 영양분을 잃게 될 거예요. 좋은 소식은 이것 또한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양소와 박테리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비구름으로 응결되는 물과 함께 증발할 수 있을 거예요. 해양 세계의 가장 다양한 생물들은 해안에서 멀지 않은 얕은 바다에 살고 있어요. 물로 변한 사막은 새로운 생명이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해주죠. 뜨거운 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종의 동물들이 출현합니다. 뜨거운 모래에서 살았던 많은 생물들이 이제 해양 생물로 적응했죠. 낙타는 수영하는 법을 배웠고 작은 파충류들은 오랫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더운 날씨와 얕은 수위 덕분에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해초가 바다에서 자랍니다. 새로운 바다는 이제 다양한 세계의 해양식물 정원을 닮았죠. 사람들은 또한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물 바로 위에 거대한 목 구조 건축물로 된 마을을 건설하고
이를 바닥에 긴 사슬로 붙입니다. 어업은 모든 인류의 주요 식량원이 되었죠. 차는 쓸모가 없게 되었고 모두들 배를 원합니다. 유명한 비싼 차 브랜드들은 이제 호화 요트와 배를 디자인해요. 또 모두들 수영하는 법을 배워 바다 도시의 거주자들은 모두 수준급의 수영 실력을 갖춥니다. 바닷물과 섞여서 염수가 되기 전까지 새 물은 모두 담수였어요. 사람들은 이 물을 신선하게 만드는 특별한 필터를 만들었어요. 글로벌 증시가 상승합니다. 세상에 물이 부족한 곳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이 더 이상해지고 해변과 사막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모래가 액체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의 모든 모래시계들은 더 빠르게 흐를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모래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기 때문이죠. 모래는 또한 모든 종류의 건설 공사에 사용됩니다.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튼튼한 토대를 쌓는 데 사용하죠. 모래 없이 벽돌과 진흙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목재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른 거의 모든 집들은 그냥 무너져 내릴 거예요. 하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나무로 만든 집들은 그냥 썩어버릴 수 있어요. 모래는 유리를 만들 때 쓰이죠. 거울, 창문, 그리고 전구의 생산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모래는 천연 정화 여과기이므로 세계의 식수 비축량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도로에는 교통체증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라고 할 만한 게 없을 테니까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바퀴가 젤리로 변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도로 차량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활주로 건설에도 모래가 사용되기 때문에 비행기는 비행을 중단하게 될 거예요. 남은 교통수단이라곤 배밖에 없을 겁니다. 모래는 우리 행성의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물이 토양을 촉촉하게 하고 씻어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온 세상이 악성 습지로 변해 움직이는 게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습도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매일 짙은 안개가 나타날 거예요. 습기를 좋아하는 진해, 도롱뇽, 개구리,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이 이 행성을 점령할 거예요. 어떤 곤충들은 새로운 이상적인 조건 덕분에 진화해서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존했다면 말이죠. 수분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비늘이 자라게 될지도 몰라요. 지구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행성 같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미생물을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왔죠. 마침내 기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로 몸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맨눈으로 미생물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더 많은 실험을 한 후에는 박테리아 크기로 몸을 줄이고 싶어졌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우주복과 비슷한 특별한 옷을 입어보죠. 안에는 생명유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기기의 빔을 조준합니다. 빔이 몸의 질량과 체적을 바꿔줄 겁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면 하키공 크기의 둥근 플랫폼에 서 있으면 됩니다. 작아진 후 올라가기 쉽도록 발 근처에 플랫폼을 둡니다. 이제 버튼을 눌러 기계를 작동시켜보죠. 뭔가 잘못됐어요. 기계에 오류가 생겨서 엄지손가락 크기가 아니라 1000배는 더 작은 크기로 축소되었습니다. 박테리아 정도로요. 아이고, 비행기만한 파리가 곁을 휙 지날 때 몸을 움츠리며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너무 작아져서 서 있던 카펫의 양털은 커다란 나무처럼 보이게 됐어요. 진정하세요. 플랫폼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플랫폼은 발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3cm만 움직이면 돼요. 잠깐, 3cm라고요? 여러분은 인간 머리카락 끝 면적의 1000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플랫폼을 찾기 위해 양털을 기어오르기로 결심합니다. 실험실 천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방의 크기는 너무 거대해서 초점이 맞지 않고요. 여러분은 수천 마리의 박테리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크기와 색깔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러나 3가지 주요 형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공처럼 생긴 둥근 박테리아는 구균입니다. 서로 병합하여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원통형의 캡슐 모양의 박테리아로 소세지나 바나나처럼 보이는 간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형 박테리아는 나선균이라고 합니다. 나선균의 몸 끝에는 머리카락 같은 솜털이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지구에 필수적입니다. 산소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를 도와주죠. 물과 공기를 정화하고 위 안에 있는 음식을 소화하며 면역 체계를 개선해주기도 합니다. 이들은 카펫 여기저기에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양털을 기어오르기 시작해요. 가는 길에 스파게티처럼 생긴 나선균, 큰 감자처럼 생긴 구균도 만났습니다. 몇 시간 후 여러분은 마침내 카펫의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긴 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단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몸이 작을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가거든요. 파리를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건 파리가 여러분의 움직임을 느리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니 끝없이 펼쳐진 양털 숲이 보입니다. 먼 곳에서 평평한 꼭대기가 있는 큰 산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에베레스트보다 더 커 보여요. 잘 됐네요. 이제 살아서 저기까지 가야 해요. 갑자기 거대한 박테리아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 개의 간균이 합쳐졌군요. 소세지 뭉치처럼 보입니다. 탈출하려면 뛰어내리세요. 몸이 너무 가벼워서 어떤 높이에서 떨어져도 안전할 거예요. 울창한 숲을 가로질러 달려갑시다. 거의 모든 박테리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박테리아는 대부분 포도당이나 탄수화물과 같은 유기물질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운 좋게 피할 수 있다 해도 탄수화물의 가장 큰 원천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더 작은 미생물들이 여러분의 다리, 팔, 그리고 얼굴에 달라붙습니다. 모두 떨쳐버리고 도망치세요. 결합된 간균이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스파이크가 있고 크기는 축구공만한 둥근 물체가 간균과 충돌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바로 바이러스였어요. 바이러스는 박테리아와 떨어져 살 수 없는 미생물입니다. 번식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감염시켜야 하죠. 바이러스가 박테리아에 침투했습니다. 여러분을 쫓던 다른 박테리아들도 공격을 받습니다. 날개 없는 비행기에 탄 승객 같은 거대 박테리아가 보이네요. 여러 개의 큰 공이 서로 붙어있는 이 박테리아는 구균의 일종으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 했었습니다. 작고 뾰족한 축구공이 안으로 침투하는 게 보입니다. 박테리아가 추위에 떨고 있어요. 잠시 후 그 안에 구멍이 생기더니 수십만 개의 바이러스가 날아갑니다. 이들은 어디에나 있고 새로운 숙주를 찾습니다. 가시돋친 공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을 향해 날아옵니다. 보풀 한 조각을 잡고 야구 방망이처럼 휘둘러보죠. 바이러스를 하나씩 퇴치해보세요. 방망이가 부러져서 도망을 가야 해요. 여긴 안전해 보이네요. 여러분은 큰 들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엔 박테리아밖에 없어요. 몇 달 전에 실수로 태운 부분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이곳엔 10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엄청난 속도로 번식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하나가 크기가 커지더니 2개로 쪼개집니다. 몇 분 후 이 2마리의 박테리아도 자라더니 분열합니다. 이제 4마리입니다. 박테리아 군집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빠른 번식을 통해 박테리아 한 마리는 24시간 안에 약 1톤의 무게가 나가는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5일 후면 그 박테리아가 바다를 한가득 채울 수도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이들이 분열되는 속도는 파괴되는 속도와 같습니다. 건조함, 빛 한 줄기, 고온, 습도 등 이 모든 것들이 미생물 집단을 조절합니다. 이상적인 조건 아래라면 박테리아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거예요. 미생물의 구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큰 박테리아가 작은 박테리아를 먹고 있네요. 박테리아는 증식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생명의 바다로군요. 발이 떨어지지 않네요. 끈적끈적한 걸 밟았나 봐요. 바로 아래에서 커다란 구형의 박테리아가 땅에서 기어 나옵니다. 다른 박테리아와 연결되어 있고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형태 없이 움직이는 바이오매스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몸에 달라붙어 온몸을 감싸고 있네요. 따뜻한 젤리에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박테리아가 가슴을 압박합니다. 숨을 쉬거나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이 순간 금속나사처럼 생긴 것이 박테리아에 충돌합니다. 다음으론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튀어나왔어요. 그 후에 구부러진 바늘처럼 보이는 가늘고 부드러운 다리 몇 개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미생물 안에서 이상한 생명체로 변해버렸어요. 나사의 한쪽 끝에는 다이아몬드가 붙어있고 바늘 다리는 아래에 매달려 있어요. 이런 것들 수십 개가 젤리의 몸에 침입합니다.
함께 연결되어 로봇 군대를 형성했어요. 이 모든 생물체들은 박테리아의 작은 구멍을 뚫고 이 미생물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여러분은 탈출해서 혼돈에 빠졌습니다. 머리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 작은 로봇의 이름은 박테리오파지라고 합니다. 생긴 것과는 달리 인공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자연에서 나타납니다. 박테리오파지의 목표는 내부의 박테리아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생물들은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고 미생물의 개체수를 조절합니다. 박테리아가 인체 내에서 증식할 때 이들은 부패의 노폐물을 남깁니다. 이 노폐물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싸워내야 해요. 때때로 의사는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나쁜 미생물을 제거하는데요. 이때는 박테리아 외에 아무것도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수천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걸어다니는 다이아몬드가 박테리아 위로 뛰어올라 머리에 침투해 유전적 암호를 풉니다.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분리된 부분을 다시 조립하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가는 길에 그 다이아몬드를 몇 개 가지고 가죠. 길은 멀지만 몇 주 후 여러분은 마침내 플랫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으로는 1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지쳤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플랫폼이 너무 높아서 꼭대기가 보이지 않네요. 잠도 잘 수가 없죠. 어떤 미생물의 뱃속에서 깨게 될지 모르니까요. 주변에는 여전히 박테리오파지가 많지만 여러분은 어떤 모험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귀가 멍멍할 정도로 부서지는 소리가 하늘을 뒤흔듭니다. 비행기 터빈이 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올려다보니 도시 크기만한 생명체가 하늘에서 카펫으로 착지했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며 내던 소리였어요. 그 날개가 허리케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날아가지 않기 위해 양털을 잡았어요. 냄새가 고약하네요. 다리를 보니 거대한 고층 건물 같기도 합니다. 팔이라는 건 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플랫폼에 오를 기회예요. 수천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진 큰 주황색 눈은 2개의 행성처럼 보입니다. 파리의 다리 끝에 올라가 보죠. 파리가 나네요. 꽉 잡으세요. 카펫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 플랫폼의 윗부분이 보입니다. 너무 넓어서 둥근 모서리가 보이지 않아요. 잡고 있던 걸 놓고 떨어져야 해요. 공중에서 여러분은 수백만 마리의 박테리아를 마주쳤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단단한 플랫폼의 표면에 착륙했어요. 기계가 활성화되어 정상 크기로 돌아왔네요. 오늘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어머, 이것 좀 보세요. 거대한 토네이도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정말 빠르네요. 이 트위스터는 시속 402km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길이 80km, 폭 1.6km의 길을 만들 수 있죠. 때로는 토네이도가 분명하게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낮은 구름이나 비에 가려 몰래 다가와서 볼 수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토네이도는 너무 빨리 발달해버려서 이미 너무 가까워지면 아무도 제때 경고할 수 없어요. 이제 이 미친 폭풍이 정말 가까워졌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이 있나요? 가서 숨으세요. 아니면 미친 생각이라는 건 알지만 토네이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지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토네이도는 밧줄 모양의 소용돌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어떤 토네이도는 깔때기 모양의 넓은 구름 모양을 띠기도 합니다. 바로 눈앞에 두 번째 토네이도가 있어요. 뇌호에서 생성된 이 소용돌이 치는 바람을 보세요. 이 소용돌이 바람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많은 경우 우박도 파티에 합류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00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해요. 텍사스는 연간 약 120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기록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의 토네이도 앨리에서 대부분의 토네이도를 볼 수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캐나다에서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날 때 발생해요. 이 두 공기가 충돌해서 강력한 폭풍으로 변하고 어느 순간 토네이도를 생성할 수 있죠. 대부분의 토네이도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12월에도 발생하기도 해요. 일반적인 먼지 폭풍부터 자동차, 큰 나무, 심지어 집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까지 다양해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큰 동물은 자주 볼 수 없으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점점 가까워지고 바람이 거세지는 걸 느끼면서 얼굴에 흙과 파편이 날아오는 걸 느낍니다. 눈을 감고 나면 쾅! 안에 들어온 순간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나운 바람이 몸을 휘젓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어지럽다고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가 된 기분인가요? 지금이 바람과 함께 소용돌이치는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좋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 잠깐만요. 옆집 오토바이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저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랄게요.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성난 토네이도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쉽진 않을 거예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아마도 온도 변화일 겁니다. 이 미친 토네이도 안은 밖보다 20도나 더 추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토네이도 깔때기의 중심이 항상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깔때기는 소용돌이 내부를 훨씬 더 차갑게 만들고 코에서 폐까지의 기도를 익숙한 것보다 더 얇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높은 고도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공기의 밀도가 20% 더 낮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 머물 계획은 없으시길 바래요. 소용돌이 치는 안의 대기압이 너무 낮아서 폐에서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토네이도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은 고도 8,000m 상공에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는 에베레스트 등반과 비슷한 전문가 수준이에요. 따라서 규칙적인 호흡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몇 분만 지나면 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특별한 마스크를 가져왔으니 숨 쉬는 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부의 공기 흐름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셨나요? 일부 폭풍 관측자들은 토네이도 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성난 구름과 바람이 소용돌이쳐서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보면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로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혼자만의 파티가 아닙니다. 이웃에 오토바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 벽돌, 유리, 심지어 자동차, 소, 이동식 주택, 벽돌, 지붕 및 기타 큰 물체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충돌하지 않는다면 운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시속 500km로 소용돌이치는 파편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무사히 통과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제 정말 어지럽고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날지, 이 거대한 토네이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토네이도는 결국 속도가 느려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단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 해서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용돌이가 끝나면 배는 괜찮겠지만 토네이도가 멈추면 어느 높이에서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골 어딘가에 있다면 부드러운 건초 가마니가 있어 추락을 방지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그건 안 되겠어요. 높이가 14km가 넘는 트위스터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낙하산을 가져오셨다면 좋겠네요. 지금이 낙하산을 펴기에 좋은 타이밍이니까요. 안 가져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하니까 도와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제 경치를 즐기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지러워서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요. 왜 왼쪽에서 보면 햇빛이 내리쬐는 맑은 하늘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토네이도는 종종 뇌우의 가장자리 근처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 사이의 경계와도 같아요. 게다가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전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고 공기가 매우 고요했죠? 그것도 흔한 일이에요. 이런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가까이 다가오면 안전한 장소를 빨리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지하 대피소를 이용하고 대피소가 없다면 지하실이 차선책이 될 수 있어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TV나 라디오를 새 배터리와 함께 준비하세요. 또는 토네이도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이 연결된 기기를 준비하세요. 부패하지 않는 음식, 물, 기타 필수품도 준비하세요. 알고 보니 실제로 토네이도에 휩쓸렸지만 무사히 통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토네이도가 실제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긁힌 자국 하나 없이 떨어뜨렸다고 해요. 우버 요금 몇 푼 아끼려고 그런 일을 겪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하지만 안전할지 어디로 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슈퍼셀과 같이 크고 사나운 폭풍을 피하는 건 매우 어렵죠. 슈퍼셀은 가장 강력한 폭풍의 범주에 속하며 대부분 뇌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용오름에 빠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물줄기는 약하고 따뜻한 물 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적어도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륙으로 이동해서 실제 토네이도로 변하기 전까지는 스파데이의 일부처럼 즐길 수 있어요. 모래바람은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공기기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써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걸 깜빡해서 이번엔 도와드릴 수 없네요. 그런데 기분이 나아지실지 모르겠지만 천둥번개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화재 토네이도 속으로 뛰어들 의향이 있다면 연기, 가스, 화염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줄 특수 슈트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곳의 기둥은 좁고 수직의 공중으로 솟아오르는데 마치 모래바람과 비슷해요. 물론 더위는 엄청납니다. 상승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마른 연료가 충분해지면 불 소용돌이가 지상에서 구름으로 확장되어 실제 불 토네이도로 변할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좋아요. 이제 그만할까요? 어지러워요.